딸, 엄마가 사준 집은 어떡하고 이런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그 집은 제 막내 여동생한테 증여해줬어요. 뻔뻔한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제 대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무식하고 스스로 관리가 안 돼서 집을 갖고 있을 자격이 안 돼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친정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몇 초면 충분하죠. 이 기막힌 얘기를 꼭 같이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오후 능선에 걸린 회색 구름들. 그날 엄마 이수경은 오랜만에 제 집을 찾았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빌라 복도에 선 엄마는 잠시 머뭇거렸죠. 소윤아? 문이 열리자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방 하나 크기의 거실엔 짐이 가득. 엄마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걱정이 눈빛에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딸, 내가 사준 그 전원주택에서는 왜 안 사는 거니? 저희 집에 오신 엄마가 낡은 시댁 빌라에 사는 저희 부부를 보고 의아해하셨습니다. 그 집 제 여동생한테 줬습니다. 어머님 딸은 그 집을 가질 자격이 없거든요.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빈은 서류를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엄마가 선물해준 그녀의 전원주택이 이제 신우이 지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마치 자기 집인 양 행세하던 바로 그 신우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태연은 소파에 기대앉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의 등 뒤에는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신우이 지아는 안락의자에 앉아 매니큐어를 칠하며 마치 방금 명의가 이전된 집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 수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수빈이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있어. 넌 내 아내니까. 네가 가진 모든 건 우리 공동의 것이야. 난 그냥 공동재산을 처분한 것뿐이라고.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너보다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충분해. 걘 내 핏줄이지만 넌 그냥 아내일 뿐이야. 아내는 있다가도 없는 존재지. 남이 될 수도 있고. 최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말이 맞다. 남의 식구가 여기서 주인 행세할 필요 없지.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해야 해. 수빈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에게, 경찰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태연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한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야. 아무한테도 말 못해.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꽉 쥐었습니다.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하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수빈은 도시 외곽의 한 네일샵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월세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았고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작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늘 바빴기에 모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빈은 10대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태연을 만난 그날은 아침부터 꼬였던 하루였습니다. 늦잠을 자서 화장도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 지하철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가방 속 물건들이 계단에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지갑, 화장품 파우치, 열쇠 모든 것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수빈은 멍든 무릎을 문지르며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키가 크고 밝은 머리색을 한 남자가 옆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물건을 줍기 시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은 가방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또 넘어지실라.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태연이라고 소개한 그는 지하철 출구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고는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수빈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얼굴과 선한 눈빛, 소박한 말투에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바로 전화해서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빈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평범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태연은 작은 공장의 설계팀 엔지니어로 일하며 월 3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친구와 함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고 자신은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고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태연은 비싸진 않지만 소소하고 다정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들꽃 한 다발이나 그녀가 읽고 싶어 했던 책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수빈은 서서히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열정적이거나 미칠 듯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개월 후 태연은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여동생이 너를 보고 싶어 해. 너 얘기를 많이 했거든. 수빈은 긴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떨리는 일이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5층짜리 낡은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습니다. 수빈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문을 연 것은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붉게 염색한 머리에 무거운 눈빛을 한 통통한 여성이었습니다. 아, 너구나. 들어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인사도 없이 그저 들어와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볶은 양파 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가구는 구식이었습니다. 방에서 25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딱 붙는 청바지에 탑을 입은 화려한 금발이었습니다. 안녕, 네가 수빈이야? 난 지아, 태연이 오빠 동생이야.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바로 신문하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일해? 월급은 얼마야? 부모님은 계시고? 집은 있어? 마치 면접처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는 것, 적은 월급, 다른 도시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월세방에 대해 말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괜찮아. 우리 태연이만 사랑하면 됐지. 지아는 저녁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딱 한 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차는 있어? 아니요, 면허는 없어요. 알았어라고 짧게 말하고는 다시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연은 수빈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어땠어? 우리 가족 마음에 들어? 수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좋으신 분들 같아요. 사실은 불쾌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웠고 시누이는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인상 때문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나를 지켜보는 거겠지. 또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결혼할까? 월세방 전전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도 이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수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웠으며 그녀 역시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확실하니? 딸, 너무 이른 건 아니고. 엄마, 저 24살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결혼식 날짜 잡히면 갈게. 결혼식은 2달 후에 소규모로 하객 35명 정도를 모시고 치러졌습니다. 레스토랑 홀을 빌려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태연과 수빈이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드레스와 예물 비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하루 전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은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59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몸매가 탄탄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업가다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 신랑감 얼굴 좀 보여줘봐.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연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며 자신의 일과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니? 네. 정말로? 네. 엄마. 강민주 여사는 침묵했지만 수빈은 그녀의 눈에서 스치는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즐거워했고 태연은 다정했으며 최순자 여사는 활짝 웃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배꼽까지 파인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와서 저녁 내내 사진만 찍어댔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한쪽에서 조용히 하객들과 예의상 대화를 나눌 뿐 특별히 기뻐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강민주 여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뒤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제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수빈아, 네가 항상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던 거 안다.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수빈이 열어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외곽, 면적 160제곱미터 3층짜리 건물, 명의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 장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습니다.
수빈은 서류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물론이지.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집이야. 팔려고 했는데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고 가구도 있으니 바로 들어가 살아도 된단다. 태연은 서류를 낚아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는 장모님을 껴안고 이어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수빈아, 들었어? 우리 집이 생겼어. 우리 집 최순자 여사도 달려와 강민주 여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통이 크실 수가. 감사합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잘 살겠네요. 지아는 한쪽에 서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질투, 시커멓고 지독한 질투였습니다. 수빈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과분해요. 생각도 못했어요. 넌 내 유일한 딸이잖니.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하렴. 알았지? 네, 엄마, 약속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강민주 여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과 태연은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멋졌습니다. 경사진 지붕을 가진 3층짜리 벽돌집이었습니다. 대지는 100평, 울타리와 대문도 있었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겸 식당,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 4개와 욕실이, 3층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다락방, 그리고 지하실과 차고까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와 가구가 완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몸만 들어가 살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수빈은 방들을 돌아다니며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너랑 장모님 덕분에 내가 복이 터졌네, 수빈아.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겠다. 첫위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꾸미고 소소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태연은 퇴근 후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껴안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수빈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 최순자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집 좀 구경시켜줘. 너희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고 싶구나. 태연은 기쁘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만져보고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방은 바꿔야겠네. 벽지가 너무 어둡잖아. 그리고 주방 식기는 불편해 보여. 다른 걸로 사는 게 낫겠다. 수빈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저녁에 돌아갔지만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치찌개를 한솥 끓여왔습니다. 우리 태연이 일주일은 먹겠다. 넌 이런 거 끓일 줄도 모르잖아. 수빈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도 할 줄 알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연이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안 먹어. 첫 달이 끝날 무렵 최순자 여사는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재배치했습니다. 수빈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야? 태연은 아내의 소심한 불평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좋으라고 애쓰시는 건데. 왜 그렇게 엄마를 못마땅해 해?
그러다 최순자 여사는 주말에 아예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 낡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쓸쓸하구나. 여기서 하룻밤 자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편히 계세요. 그녀는 2층 침실 중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수빈은 더 작은 다른 방을 제안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달이 끝날 무렵 최순자 여사는 거의 전원주택에 눌러 앉았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가거나 아예 일주일 내내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주인처럼 행세하며 주방을 지휘하고 수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했습니다. 국이 짜잖아. 우리 태연이 짠 거 싫어하는데 바닥도 제대로 안 닦았네. 저기 얼룩 봐. 창문은 왜 열어놨어? 외풍 들잖아. 우리 아들 감기 걸리겠다. 수빈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일시적인 걸 거야. 곧 시어머니도 여기 있는 게 지겨워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겠지. 하지만 최순자 여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까지 데려왔습니다. 애가 집에 혼자 있으니 가끔 여기 와도 되겠니? 태연은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오라고 하세요. 지아는 주말마다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 거실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악 소리, 웃음소리, 비명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수빈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아 씨, 미리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요? 왜? 오빠는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저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아, 미안. 다음부턴 말할게.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녀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최순자 여사는 아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낡은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씬 편하구나. 너만 괜찮다면 물론 괜찮죠. 엄마 원하시는 만큼 계세요. 수빈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하려 시도했습니다. 태연 씨, 어머님이 가끔은 댁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좀 불편해서요. 태연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불편해? 우리 엄마야 우리랑 같이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는 마치 그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넌 내 아내고 이 집은 우리 공동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연히 여기서 지낼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그만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와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배은망덕하긴. 수빈은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화내고 냉정한 모습을 보았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순자 여사는 완전히 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만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빈에게는 먹다 남은 것을 주거나 아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네 건 내가 알아서 해먹어. 그녀는 어디서든 군림했습니다. 주방, 거실, 심지어 신혼부부의 침실까지 노크도 없이 들어와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재배치했습니다. 여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싹 치웠어.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더럽잖아. 닦아? 빨래를 그렇게 널면 안 마르지. 저녁 맛없네. 우리 태연이 이거 안 먹을 텐데. 태연은 모든 면에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빈이 반박하려 하면 그는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넌 정말 청소를 못해.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수빈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다시 하고 설거지를 다시 하고
다림질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한 방식 말고 결혼 4개월 후 지아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빠 나 다락방 써도 돼? 비어 있잖아. 난 살 데도 없고 월세는 너무 비싸. 태연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 수빈은 분노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왜? 내 동생인데 하지만 집은 제 거예요. 그놈의 내 집 타령 좀 그만해. 우린 부부고 모든 게 공동의 것이야. 지아는 3층에 입주해 자리 잡았습니다. 안주인처럼 욕실을 2시간씩 차지하고 집 안 곳곳에 물건을 늘어놓고 친구들과 남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거실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남자 넷이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이분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 왜?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뭘 그래. 집도 넓은데 다 같이 쓰면 되지. 태연은 또다시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걔도 손님 접대할 공간이 필요하잖아. 우리 집 넓으니까. 괜찮아. 반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자기 집에서 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습니다. 반면 태연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은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연은 변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무관심해졌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져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저녁에 산책이라도 할까요? 피곤해 귀찮게 하지 마. 수빈이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쏘아붙였습니다.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한다고요. 네일샵에서 일하는 게 뭐 대수라고 손톱이나 칠하면서 수다 떠는 거잖아. 그러다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예, 수빈아, 나 약값이 좀 필요한데 100만 원만 줄 수 있겠니?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저 그런 돈 없어요. 어떻게 없어? 너도 일하잖아. 생활비랑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후집 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돈을 모으든가. 네 부자 엄마한테 좀 달라고 해. 태연은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수빈아, 엄마 돈 좀 드려. 정말 필요하시대. 당신이 드리면 안 돼요? 난 월급도 적고 기름값에 식비 보태느라. 돈 없어. 수빈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또 돈을 요구했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지아도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원피스 사게 20만 원만 줘. 나 돈 없어. 짠순이. 엄마는 부자면서. 수빈은 2번째 일을 구했습니다. 저녁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안내 데스크 일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일샵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태연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잔소리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저녁도 안 차려놓고 우리 태연이가 직접 계란 프라이를 해 먹었잖아.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네가 무슨 아내야? 전 그 사람 엄마가 아니에요. 수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다시 말해봐. 저는 그 사람 아내지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최순자 여사는 일어나 바싹 다가섰습니다.
잘 들어. 예. 네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알아들었어? 여긴 제 집이에요. 내 집.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내 집이야?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태연이 아내일 뿐이지 아내는 있다가도 없는 존재라고. 수빈이 대꾸하려던 순간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 마누라가 나한테 막말하잖아. 어머니가 하소연했습니다. 태연은 수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한테 막말했어? 아니에요. 전 그냥 닥치고 사과해. 지금 당장. 수빈은 침묵했습니다. 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과하라고 했어. 싫어요.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꽉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사과해. 나요. 사과하라고. 수빈은 팔을 뿌리치고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팔에는 이미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안 놔줄 거야. 명심해. 최순자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빈은 깨달았습니다. 덫에 걸렸다는 것을. 남편은 그녀를 때리고 그의 가족은 집을 점령했으며 그녀는 세 사람을 상대로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삶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2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딸, 잘 지내요, 엄마. 집은 마음에 들고? 네, 아주요. 태연이는 일은 잘하고? 거짓말. 온통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야위고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폭행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태연은 그녀가 특히 자신을 화나게 할 때만 드물게 때렸습니다. 다크서클은 수면 부족과 피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2가지 일을 하며 집에 모든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샀습니다. 반면 태연과 최순자 여사는 제대로 일하지도 돕지도 않고 요구만 했습니다. 수빈아, 새 구두 사줘. 수빈아, 기름값 좀 줘. 수빈아, 김치찌개 끓여. 우리 태연이가 좋아하잖아. 요구 또 요구. 그러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빈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클럽에서 재고 정리 일을 돕느라 늦어졌습니다. 10시에 도착하니 집에는 불이 켜져 있고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태연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 왔네. 앉아. 할 얘기 있어. 수빈은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으라고 했어. 그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태연은 서류철에서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잡아봐. 수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전원주택. 그녀의 집이 이제 신우이 지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는 그대로야. 내가 집을 여동생 이름으로 바꿨어. 어떻게요? 어떻게 감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었지. 이제 지아 거야. 태연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 다리를 꼬았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있어. 넌 내 아내니까. 네가 가진 모든 건 우리 공동의 것이야. 난 그냥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뿐이야.
변호사도 구했어. 그 사람이 다 합법적으로 처리해줬다고.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명, 도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동의 없이 집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아는 너보다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충분해. 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아는 내 핏줄. 내 동생이야. 넌 그냥 아내일 뿐이고. 아내는 있다가도 없는 존재지만 가족은 영원하거든. 최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말이 맞다. 남의 식구가 여기서 주인 행세할 필요 없지.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해야 해. 그리고는 수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얘가 이런 집을 가지려고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엄마가 사준 거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지아는 안락의자에 앉아 매니큐어를 칠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이제 나도 크고 멋진 내 집이 생겼네. 수빈은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 소송할 거예요. 이거 무효로 만들 거야. 이 집은 엄마가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내 재산이에요. 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봐. 소송하려면 몇 년은 걸릴 거고 돈도 엄청나게 필요할 걸. 근데 넌 돈이 없잖아. 전부 우리한테 쓰니까. 그러니 계속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든가 아니면 꺼지든가 마음대로 해. 만약 남는다면 최순자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긴 지아 집이라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지아 말, 내 말, 그리고 당연히 우리 태연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알겠어? 수빈은 솜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이니? 늦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집을 빼앗았어요. 태연 씨가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어요. 서류도 보여줬어요. 합법적이라고 해요. 엄마, 저 어떡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널 때리니? 수빈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요, 안 때려요.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그놈이 널 때리는 거지?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렀습니다. 수빈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네, 때려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이 집에 살아요. 모든 걸 다 차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어머니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아무 데도 가지 마. 침실 문 잠그고. 일단 잠을 자. 내일 아침에 내가 갈게. 나만 기다려.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없어. 힘내 딸. 다 잘 될 거야. 수빈은 전화를 끊고 오열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엄마가 올 것이다. 엄마가 도와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의자로 문을 막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집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태연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는 음악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빈은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분명 오실 것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불평을 하며 문을 열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야? 또 문을 연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민주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탄탄하며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이 엄마입니다.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최순자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반복했습니다. 제 딸은 어디 있냐고요?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환대하는 척하며 허둥댔습니다. 수빈이가 집에 있냐고요? 물론이죠. 지금 부를게요. 수빈아, 이리 와봐. 네, 엄마 오셨다. 수빈은 침실에서 뛰쳐나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눈물, 모든 두려움,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딸을 떼어내고 턱을 잡아 눈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수빈이 파운데이션으로 애써 가리려 했던 눈 밑에 멍, 수척해진 얼굴, 홀쭉해진 뺨,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겁에 질리고 길 잃은 눈빛, 누가 그랬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니에요. 수빈이 시어머니 쪽으로 겁먹은 시선을 던지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강민주 여사가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사부인, 오자마자 뭘 그렇게 다그치세요. 주방으로 가셔서 차나 한잔 하시죠. 제가 각 구운 파이가 있어요.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차도 파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니까요. 강민주 여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고 이는 최순자 여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 태연이 보여줬던 바로 그 서류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태연이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 낡은 운동복,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본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딸이 불렀다. 딸을 데리러 왔어. 데려가다니요? 태연은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결혼한 몸입니다.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다고요. 함부로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손 찍어 마는 남편 말인가? 강민주 여사는 탁자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전 때리지 않았어요. 장모님을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자들은 원래 드라마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젊은이 강민주 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내 딸 얼굴에 멍이 보인다. 그리고 행동을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구나. 널 두려워하고 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서류들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정말 생각했나? 무슨 가짜 서류요? 태연은 목소리를 높여 윽박지르려 했습니다.
전부 합법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가 했어요. 가짜야 도장 모양부터 틀렸어. 서명도 딱 보면 위조한 티가 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겠다. 이 증여계약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간민주 여사는 서류를 가지런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딸 소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계단에서 지아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며 내려왔습니다. 짧은 잠옷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잠 좀 자자. 강민주 여사를 본 그녀는 뻔뻔하게 비웃었습니다. 어머, 형님, 엄마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서프라이즈네요. 네가 지아구나? 네가 바로 내 딸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동생이로구나? 빼앗으려 한 게 아니라 빼앗았죠.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제 합법적인 집이라고요. 지아는 복도에 있는 거울로 다가가 머리를 매만지며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집 아니야. 서류는 가짜고 위조된 거야. 지아가 휙 돌아섰습니다. 위조라니요? 오빠가 전부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내 오빠가 너희 모두를 속였거나 아니면 자칭 변호사라는 싸구려 사기꾼한테 당한 거겠지. 간민주 여사는 딸에게 돌아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짐 챙겨. 꼭 필요한 것만. 당장 떠나는 거야. 어디로요? 수빈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습니다. 일단 호텔로 가고 그 뒤는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는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어 최순자 여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았습니다. 데려갈 수 없어요. 수빈이는 내 아들과 결혼한 몸이라고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요? 강민주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폭행을 견디고 집에는 돈 한 푼 안 보태는 건강한 백수 3명을 위해 일하고 당신들 변덕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바치는 의무 말입니까? 그녀는 시어머니를 쏘아보았고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길을 비키세요. 당장 안 비켜요? 최순자 여사가 발을 굴렀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 태연이가 지아 이름으로 명예 이전한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요. 걘 우리 핏줄이고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비키세요. 강민주 여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좋게 말할 때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기서 명령하지 마세요. 여긴 당신 집이 아니라고요. 최순자 여사는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길을 막기 위해 팔을 벌렸습니다. 그때 강민주 여사는 수빈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냉정하며 비즈니스적이던 어머니가 최순자 여사의 양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지만 단호했고 그녀의 진지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균형을 잃고 큰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맙소사,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여자가 날 때렸어요. 증인들 다 봤죠? 날 때렸다고요. 때린 게 아니라 밀친 겁니다. 간민주 여사가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길을 막으면 훨씬 더 나빠질 겁니다. 훨씬 더요. 그녀는 벽에 붙어 서 있는 지아에게 돌아섰습니다. 너도 저리 비켜. 방해하지 마. 신우이는 복도로 뒷걸음질 쳤고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토록 침착하던 여성에게서 이런 단호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태연은 어머니가 당하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불쑥 나서며 장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를 물리적으로 집 밖으로 밀어낼 작정인 듯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셨네요. 당장 꺼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간민주 여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팔을 비틀었고 태연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심코 몸을 숙였습니다. 내 앞에서 다시는 여자에게 손대지 마.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 버릴 테니. 알아들었어?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진지한지 깨닫게 하려는 듯 몇 초간 더 그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놓아주었습니다. 태연은 비틀거리며 물러나 붉어진 손목을 문지르며 장모를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태연이를, 내 아들을 때렸어요. 최순자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들 이 폭행을 봤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할 테니까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폭행한 혐의로 누가 옳은지 한번 봅시다. 강민주 여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 네 방으로 안내해. 당장 필요한 짐만 챙기자. 그들은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작고 비좁으며 낡은 가구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옆에 앉아. 지금 짐을 챙길 거지만 그 전에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다시는 괜찮다고 거짓말할 생각 마. 그러자 수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문이 터진 듯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최순자 여사가 첫 달부터 찾아와 군림하기 시작한 것. 서서히 집 전체를 장악하고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한 것. 지아가 허락도 없이 3층에 들어와 산 것. 태연이 눈에 띄게 변해 무뚝뚝하고 냉정해진 것. 반년 전 그녀가 자신을 위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그녀를 때린 것. 그녀가 아침부터 밤까지 2가지 일을 하며 공과금, 식비 등 모든 것을 지불했지만 그들은 기생충처럼 그녀의 돈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어젯밤 태연이 여동생에게 집을 넘긴다는 저주받은 서류를 보여주며 누구에게든 말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까지 그녀는 흐느끼며 숨이 막힐 듯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입술은 점점 더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마침내 수빈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창가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를 사귀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됐어. 단 1초도 더는 안 돼. 이제 끝이야. 넌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야.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하지만 엄마 정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있어. 내가 있고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강민주 여사는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했잖니. 일단 며칠은 호텔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괜찮은 아파트를 얻자.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되찾을 거야. 법원을 통해서든 검찰을 통해서든 경찰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들은 20분 만에 짐을 쌌습니다. 옷, 서류, 화장품, 휴대폰 등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니 가방 2개가 나왔습니다. 수빈은 끔찍한 몇 달을 보낸 침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다는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태영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그들을 보자 제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진짜로 가는 거야? 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수빈아, 넌 그냥 이렇게 떠날 수 없어. 넌 내 아내고, 우린 결혼했고, 가족이라고, 당신 아내였죠. 이제 더는 아니에요. 수빈은 두려움을 뚫고 나온 자신의 단호한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난 공동재산으로 이 집의 절반을 소송으로 뺏을 거야.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어디 한번 해봐. 강민주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결혼 전에 내 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된 거고 엄격하게 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어 넌 이 집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오히려 1년 내내 딸에게 얹혀 살았지. 넌 이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들은 집을 나와 어머니의 차에 탔습니다. 수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전원주택, 그녀의 집, 그런데 그녀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약속할게. 그들이 거기서 단 하루도 더 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좋은 호텔로 갔습니다. 공원이 보이는 넓고 깨끗한 2인실을 잡았습니다. 수빈은 침대에 앉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도 그녀에게 소리치거나 명령하거나 때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인 임 이사에게 안녕하세요. 제 딸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사기 서류 위조 폭행입니다. 내 긴급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경찰 지인인 한지우에게 안녕하십니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폭행과 사기 사건입니다. 네, 제 딸이 피해자입니다. 현장 조사관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요. 좋습니다. 다음은 사설 탐정의 유 실장에게 유 실장, 안녕. 긴급 의뢰야. 부동산 서류 검증이 필요해. 도장과 서명 위조가 의심돼. 응, 아주 급해. 속도에 따라 비용은 2배로 지불할 용의가 있어. 수빈은 침대에 앉아 어머니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서서히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젊은 경위가 도착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제복을 입은 예의 바르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이성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수빈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며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멍 자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빈은 상의를 벗어 팔과 어깨에 멍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위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상해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의사가 진찰하고 모든 상해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후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강민주 여사는 가방에서 그 가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의 여동생에게 증여했다는 서류입니다. 딸의 서명이 있지만 딸은 이런 것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경위는 서류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피더니 빛에 비춰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확실히 의심스럽네요. 공증인 도장이 흐릿하고 모양도 이상합니다. 서명도 여권에 있는 것과 확연히 다르고요. 반드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 양식을 꺼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 서류들은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감정을
의뢰하면 위조로 판명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겁니다. 수빈은 폭행, 사기, 불법 주거 침입에 대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위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서 월요일부터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들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당직 의사는 수빈을 꼼꼼히 진찰하고 팔에 있는 3개의 멍과 어깨에 큰 멍 등의 찰과상을 기록했습니다.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고 차트에 상세히 기술한 후 공식적인 상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진단서를 받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서류철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변호사에게 가자. 그들은 저녁 6시 정각에 임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짙은 색, 원목의 육중한 책상과 가죽의자, 천장까지 닿는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으로 가득 찬 넓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50대쯤의 백발 남성으로 비싼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을 모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주 유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그는 강민주 여사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 돋보기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증여 계약에 따라 따님 개인에게 선물된 것이고 엄격하게 따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이것은 수중자의 개인 재산이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자는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시고요. 법적으로 이것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 집에 대해 아주 작은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 가짜 서류들은요? 강민주 여사가 증여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임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위조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잡한 수준의 위조품이군요. 공증인 도장은 가짜입니다. 모양도 글씨체도 다릅니다. 등록번호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고요. 서명은 따님의 여권 샘플과 명백히 다릅니다. 기울기나 필압이 전혀 달라요. 어떤 필적 감정이라도 이틀이면 밝혀낼 겁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되찾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임 변호사는 행동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위조를 근거로 거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사건 입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자들을 상대로 사용권 없는 퇴거 소송도 제기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의 경우 최소 서너 달은 걸립니다. 임 변호사는 수빈이 실망하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보통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조 폭행 증거, 그리고 사실상의 주택 강탈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집을 분쟁 대상으로 묶는 보전 처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두 달 반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즉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여기 성금입니다. 즉시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님, 이런 사건은 눈 감고도 이깁니다. 임 변호사는 일어나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내일 바로 모든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이면 첫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며칠은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월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20군데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시내에서 5분,
거리의 조용한 거리에 괜찮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10평 남짓 깨끗하고 가구가 완비되어 있으며 인테리어도 좋아. 집주인도 별다른 질문 없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월세는 110만 원. 강민주 여사는 6개월치를 선불로 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했고 침구 식기 등 최소한의 물건만 샀습니다.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빈은 네일샵에 복귀하며 독감에 걸렸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팔에 있는 멍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도 믿어주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딸을 위해 썼습니다. 요리를 하고 저녁마다 대화를 나누며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태연은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돌아와.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혼은 안 돼. 우린 가족이잖아. 내가 잘할게, 약속해. 다시는 손대지 않을게. 수빈은 읽고 말없이 삭제하고 최순자 여사도 전화를 걸어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우리 태연이가 너 없이 힘들어해. 끔찍하게 후회하고 있다고 돌아와. 우리가 다 용서할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수빈은 1분 정도 듣다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아는 악의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집은 어차피 우리 거야. 우리 변호사는 다르게 말하던데. 변호사한테 돈 낭비하지 마. 어차피 질 테니까. 수빈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2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거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서류 감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설 탐정의 유 실장은 증여 계약서를 처리했다는 그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위조 전과가 있는 멜기 사기꾼이었습니다. 태연이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220만 원을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태연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으러 소환되었습니다. 싸구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전 서류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너무 긴장해서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딸,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 법원 건물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태연은 이미 복도에서 그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에 구겨진 양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검은 옷을 입고 눈물 젖은 얼굴을 한 최순자 여사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빈을 보자. 태연은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수빈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왜 이렇게 법정까지 와서 쇼를 하는 거야? 저리 가요, 제발. 난 널 정말로 사랑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빈은 손을 확 부딪혔습니다. 저리 가라고 했어요. 날 건드리지 마요. 강민주 여사가 그들 사이에 벽처럼 섰습니다. 내 딸에게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경비를 부르고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어요. 태연은 주먹을 쥐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아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50대쯤의 엄격한 표정의 여성 판사가 양측의 말을 들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변론하며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딸에게 준 증여 계약서입니다. 여기 새로운 서류에 대한 위조 감정 결과입니다. 여기 사기꾼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폭행 진단서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의 변호사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부부였으니 집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개인 재산입니다. 민법 제8, 130조를 읽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태연은 증언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도 집에 투자했어요. 수리도 하고 모든 비용을 냈다고요. 임 변호사는 수빈의 모든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를 냉정하게 제시하며 오직 그녀만이 돈을 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투자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수증, 청구서, 이체 내역 아무것도 없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재판은 거의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위해 퇴정했다가 4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수비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판사는 차갑고 공식적인 톤으로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수빈 씨의 증여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서류의 위조가 확인되고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부재함에 따라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피고 김지아 씨는 10일 이내에 점유 중인 주택을 비우고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열쇠를 반환해야 합니다. 수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강민주 여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어. 딸,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판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태연 씨의 주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분할해달라는 반소는 전부 기각합니다. 해당 주소의 주택은 원고 이수빈 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 계약에 따라 받은 개인 재산임을 인정합니다. 피고 김태연 씨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태연은 개처럼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도 거기서 살았고 제 가족이라고요. 앉으세요. 판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퇴거 기일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비는 기쁨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열흘 후면 집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태연이 뒤따라 뛰쳐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갈 곳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엄마랑 동생은 어떡하라고? 괜찮은 집 찾을 시간이라도 한 달만 줘. 안 돼? 법원 결정대로 열흘이야. 단 하루도 더는 안 돼. 김태연 씨, 당장 물러서세요. 강민주 여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면 스토킹과 협박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드릴까요? 사기죄에 한 줄 더 추가되겠네요.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찬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모두 다 증인들 앞에서 한 협박이군요. 강민주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부 듣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연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뒤따라갔습니다. 열흘은 고통스럽게 길었습니다. 수비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집에 무슨 짓을 할지 상상했습니다. 복수심에 집을 망가뜨리거나
부수거나 무언가를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나중에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걱정 마, 중요한 건 그들을 내보내는 거니까. 마침내 11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수빈과 강민주 여사 그리고 임 변호사는 아침 일찍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태연의 차가 없었습니다. 수빈이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개인 물품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그 외의 식기, 장식품, 그림, 카펫 등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실 흰 벽에는 검은색 마커로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것이었다. 넌 반드시 후회할 거야. 수빈은 그 글씨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칠해버려야지, 아니면 아예 벽지를 새로 바르든가. 강민주 여사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딸 집은 다시 내 것이야.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들은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전문팀이 이틀 내내 집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곳을 반짝이게 닦고 카펫과 소파를 청소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 수빈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글씨가 쓰인 벽을 다시 칠하고 침실 2개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깨진 거울을 교체하는 등 간단한 보수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재판 후 2주 반 만에 집은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짐 푸는 것을 돕고 정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자, 이제 다 됐다. 딸아, 내 집에 돌아온 거야. 내 집으로 마침내 내 엄마 집에 왔어요. 수빈은 주위를 둘러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 그녀만의 공간, 더 이상 누구도 명령하거나 모욕하거나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곧 내 도시로 돌아가야겠구나. 강민주 여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일이 너무 밀렸어. 협력사들한테서 매일 전화가 오네. 하지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 무슨 문제든 바로 전화하렴. 알았어요. 엄마. 수빈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수빈은 집에 적응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산책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며칠 뒤 떠날 예정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내 전 남편네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쫓겨난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야. 왜요? 엄마. 수빈이 놀라 물었습니다. 순전히 궁금해서, 그리고 그가 더 이상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들이 정말로 완전히 떠났고 다시는 여기 나타날 계획이 없다는 걸 말이야. 그들은 공통된 지인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태연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의 그 낡은 투룸 아파트, 수빈이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냄새나고 벽이 벗겨진 계단을 걸어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최순자 여사는 문 앞에 선 그들을 보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또 조롱하러 온 거예요? 안부나 물으러 왔어요. 강민주 여사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정말로 이사해서 여기서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려고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최순자 여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민주 여사는 이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세심한 눈길로 아파트를 훑어보았습니다. 비좁고 답답하고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낡아서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구는 낡아 빠진 구식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꺼진 소파에는 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씻지 않은 머리로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가 쪽 간이 침대에 누워 역시 낡은 잠옷 차림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이 가난하고 비참한 광경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는 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잘 가꿔진 행복해 보이는 딸에게.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크고 또렷하게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평정을 담아 딸 내가 사준 그 전원주택에서는 왜 안 사는 거니?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순자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든 손을 얼굴로 가져가다 말고 멈췄습니다. 수빈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위엄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집으로요. 그녀는 이 3명의 실패자들이 사는 비참한 아파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들한테 딱 맞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태연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안부나 물으러 왔어요. 강민주 여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려고요. 어때요? 이 낡은 아파트는 마음에 드세요? 최순자 여사가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수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이 구렁텅이로 기어들어온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 죗값을 치른 거죠. 지아가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그 집은 우리 집이었어. 태연이 오빠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고.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강민주 여사는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빈아, 가자. 여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그들이 아파트를 나서자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쾅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네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야. 자업자득이지. 강민주 여사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지. 좋은 삶을. 네, 엄마.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요. 그들은 차에 타 그들의 전원주택으로 넓고 밝고 깨끗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주 여사는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수빈은 집에 혼자 남았지만 이제는 다른 수빈이었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녀는 네일샵에서 계속 일했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삶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 씨, 좋은 소식입니다. 태연 씨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분쟁 없이요. 서류에 서명하시면 2달 후에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정말요? 그냥 그렇게 동의했다고요? 네, 완전히 졌다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수빈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달은 금방 지나갔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확인서를 받고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태연에 대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는 2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일집, 친구들과의 만남. 수빈은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그녀가 겪은 일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떠나오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참고 살거든요.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될 뻔했어요. 수빈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셨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태연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는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최순자 여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우리 태연이가 너 없이 너무 힘들어해. 걔도 달라질 거야. 수빈은 그녀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지아가 길에서 다가오려 했습니다. 우리 이제 원한 없이 지내자. 집에 놀러 가도 돼. 수빈은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다시는 다가오지 마.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변했습니다. 더 예뻐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운동하고 자신을 가꾸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의 관심도 받았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샵에 들어왔습니다. 30대쯤에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성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트를 예약했는데 담당 디자이너가 아파서 수빈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름이 준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고 유머러스하고 흥미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빈은 그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선생님께 예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화 주세요. 그는 한 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또다시 여행, 책,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수빈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담 없이 커피만요. 수빈 씨와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요. 좋아요. 하지만 커피만요. 그들은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프로젝트와 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였지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물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요. 저 최근에 이혼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영화를 보고 박물관에 가고 산책했습니다. 준혁은 인내심 있게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수빈은 그를 집에 초대해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주말에 다니러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혁을 경계하며 일과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청년이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잘 지켜보렴. 안 서두를게요. 엄마 실패해서 배우고 있어요. 반년 후 수빈은 준혁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과 태연, 폭행, 그리고 집을 잃을 뻔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은 말을 끊지 않고 듣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알아둬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당신에게 손대거나 모욕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려워요. 이해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8개월 후 준혁은 전원주택으로 이사와서 침실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준혁은 다정하고 존중할 줄 알며 집안일을 돕고 요리도 하고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 나와 결혼해줘요.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두려웠지만 준혁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상처 주거나 모욕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싫어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졌구나. 네, 엄마. 준혁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믿음직하고 다정하며 수빈을 존중하고 그녀와 상의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준혁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멋져.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임신 기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준혁은 세심했고 돕고 모든 초음파 검사에 함께 갔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아파트를 팔고 사업을 정리한 뒤 완전히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손주들 곁에 있고 싶구나. 9개월 후 수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은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밤에 일어나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도왔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최고의 할머니였습니다. 준서를 돌보고 요리하고 도왔습니다. 수빈은 행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이인 다정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집. 준서가 1살이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빈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최순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늙고 등이 굽고 값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들어가도 될까? 안 돼요. 무슨 일이시죠? 얘기 좀 하자. 사과하고 싶어. 우린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수빈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빨리 말씀하세요. 최순자 여사는 그리운 눈으로 전원주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진 집이야. 우리가 여기서 살았던 때가 기억나네. 불법으로 살았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요. 알아,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수빈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1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용서 안 해요. 돌아가세요. 최순자 여사는 잠시 서 있다가 대문 쪽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수빈은 아무런 동정심 없이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준서와 놀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전 시어머니요. 용서를 구하러 왔네요. 용서해줬어? 아니요. 그럴 자격 없어요.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자라서 유치원에 갔고 수빈은 딸 할인을 낳았습니다. 사업은 확장되었습니다. 수빈은 샵 2호점을 열고 이어서 3호점을 열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승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강민주 여사는 아이들을 돌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그 낡은 아파트에 살며 막노동을 하고 저녁마다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다른 도시로 갔지만 거기서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준서가 5살 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어. 응, 오래전에. 하지만 나쁜 사람이었어.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 아주 멀리,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야. 다행이다. 준서는 엄마를 껴안고 놀러 달려갔습니다.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10살, 하리는 7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수빈은 샵 4호점을 열고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전원주택에 살았습니다. 집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의 집이었고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73세의 강민주 여사는 여전히 정정하게 손주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들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내가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전화한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전 너무 오래 참았어요. 두려웠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용기를 냈다는 거지. 준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 용감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야. 강민주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 그건 내 선택이었고 넌 정말 잘했어.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20살이 되어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17살로 의사를 꿈꿉니다. 강민주 여사는 82세에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빈은 어머니를 묻고 울었지만 엄마가 손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27년을 함께하며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수빈은 사업을 쉽게 지점으로 확장하고 화장품 라인을 론칭했으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쉼터와 변호사, 심리상담사를 지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알기에 다른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전원주택에 삽니다. 아이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이 옵니다. 집은 삶과 웃음,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가끔 그녀는 태연을 떠올립니다. 2년 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경화, 술로 망가졌습니다. 수빈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쁜 삶을 살았고 그녀는 그녀의 좋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녁에 베란다에 앉아 정원을 바라볼 때 그녀는 행복합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할 힘을 찾았기 때문에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삶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그 전화를 걸고 힘을 내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느 날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멍든 얼굴로 겁에 질려 재단에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때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빈은 그녀를 안치고 차를 주며 자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그리고 도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쉼터에 머물게 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성은 이혼하고 삶을 되찾았습니다. 1년 후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빈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구한 건 당신 자신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냈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 용기를 냈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수빈은 52세입니다. 손주들은 자랐고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준혁은 곁에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재단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여성을 도왔고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바로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때 와주셔서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그녀는 엄마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여성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모든 여성은 구타당하고 모욕당하는 곳이 아닌 사랑받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사명이며 그녀는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통의 전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 간의 재산 다툼 참 어려운 문제죠.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 씁쓸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답변 드릴게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